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관련해서 선순위 제한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에 더해서 이제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연치 않게 서울하고 수원에서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을 때 실제 피해자를 한 분이랑 연락이 됐던 적이 있고 그 물건을 한번 검토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건데요. 제목은 이제 수원 전세 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차 계약서예요. 그 실제 계약서입니다. 이 수원시 권성구 정조로에서 401호입니다. 무슨 빌이죠. 이게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그 보면은 그 소유주가 임대인이 그때 그 정모 씨라고 해서 가참 떠들었었죠. 그 정 씨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은 87년생 여자분이었어요. 아무튼 젊은 분이죠. 이제 마흔이 아직 안 됐네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있는 분인데 아마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동안 본인이 모아왔던 재산의 상당 부분이 날아갔을 것으로 그렇게 현실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 내용 중에 이제 좀 놀라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계약서 보면 요게 이제 여기 일반적인 계약에 준수해야 될 사항이 적혀 있는데 반면에 이 아래쪽에 특약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약은 임대인이나 그러니까 계약 쌍방 간에 특별히 요거는 지키자라고 서로 합의하는 걸 특약사항이라고 해요.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 임차인은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이죠.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 그러니까 앞선순위 권리가 이제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죠. 2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이 계약을 작성한 중개사가 개입을 했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 중개사가 이 임차인한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고 확인해 준 거예요.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실행이 될 경우 내가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계약한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 내가 못 받을 수 있지만 나 그냥 계약할래. 위험 감수할래 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요 부분이 사실 요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임차인이 이 계약에 대해 타자를 주장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작아진 원인이 됩니다.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제가 이 의뢰를 받고 나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을 해봤겠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일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떼볼 수 있어요. 이게 iros.go.kr인데 go는 이제 거버먼트에서 이제 정부 기관은 go라는 걸 쓰죠. 그다음에 iros는 인터넷 레지스터 오피스 시스템일 거예요, 아마 s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은 누구나 어느 등기부등본이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동산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인 등기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어디를 볼지 이제 주소를 쭉 입력하는欄이 있는데 그 보면은 이게 공동담보 전세 목록이랑 매매 목록에 이제 V 표시를 하는 그 체크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통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것도 있으면 열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주소로 검색을 해봤더니 권성구 세류동 땡땡땡을 검색을 했더니 이 안에 이렇게 쭉 뜹니다. 그 한 주소에 여러 개의 이제 빌라가 있는 거죠. 빌라의 호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201호, 202호, 203호, 301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띄워보고 나서 이거를 다 클릭해 본 다음에 저는 이제 401호를 떼본 거예요. 401호를 딱 들어갔더니 이제 여기 공동담보 목록을 해서 여기도 V 표시, 체크 표시를 해주고 매매 목록 여기도 체크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기부등본이 뜹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뜨는데 요게 이제 그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로동 땡땡땡 401호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표제부가 있고 등기부등본 표제가 있고 갑구 일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를 굉장히
헷갈릴 텐데, 특히 젊은 친구들은 헷갈릴 텐데,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구조를, 등기사항 정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이게 제가 지금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모든 부동산에는 등기가 돼 있는데, 부동산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지면 등기부가 두 개예요. 토지에 대한 등기가 있고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 한 개, 건물 등기 한 개. 근데 집합 건물, 대표적으로 아파트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그냥 한 개의 등기부로 나타냅니다. 근데 일반 건물은 두 개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설명할 거는 빌라이기 때문에 빌라에 한정돼서, 빌라는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한정돼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표제부는 집합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일단 포함을 합니다. 건물 전체의 표시.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가 1, 2, 3, 4, 5층에서 한 평당 100평이다. 한 층당 100평이다. 500평에 대한 거에 그 대지권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500평 전체에 대해서 그 바닥 면적이 얼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나는 1층만 갖고 있다면 1층에 100평에 대한 그 건물의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그 1층 건물이 토지 전체가 아니라 200평인데 각각 1, 2, 3, 4, 5개 층이 나눠서 지분을 갖는다. 그러면 200평에 대해서 5분의 1, 그러면 40평이 되겠죠. 그 40평에 대한 대지권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표시해서 해주는데 소유권 취득이나 이전 혹은 소유자 주소 변경, 압류, 경매 개시 등 이런 사항을 표시하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헷갈린다 싶으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제가 표제부, 갑구, 을구 오늘 영상 보시다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뭐 계속해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표제부,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린 게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 그래서 1, 2, 3, 4, 5층, 그래서 2층부터 162, 1층은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서 계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2제곱미터 이렇게 2, 3, 4, 5층 이렇게 있다고 해서 건물 전체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전유부, 해당 건물에 대한 것만 이제 나타낸 겁니다. 51.58야, 16평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빌라인 거예요. 401호가, 여기 401호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계속 표제부 이제 대지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만 보면은 2017년 11월 3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이 됩니다. 정모 씨로 변경이 되죠. 그런데 2017년 매매를 하고 나면 23년,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매매를 하는데 매매 목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 하나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 매매 목록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 개를 일괄해서 매매를 하면은 일괄 매매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매매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이제 권선구에서 권선구청장이 압류를 해요. 아마 세금을 미납해서 압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8일 날 수원지방법원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나서 경매 기입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 목록 요거를 한번 볼게요. 매매 목록을 보니까 총 거래가액이 25억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에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해서 전체 이 건물이 12개의 구분 등기된 빌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2개 전체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돼 가지고 신축을 한 건축주한테 이 정모 씨가 빌라 전체의 건물을 통매입을 한 겁니다. 통매입을 해서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17년 11월 3일에 건물 내 빌라 12개를 모두 25억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25억에 12채니까 한 채당 2억 800만원, 약 2억 1000만원에 세대당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됐는데, 자,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근저당권이 있다는 얘기고, 아까 제가 이쪽 담보 목록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럼 담보 목록을 이제 보겠습니다.
담보 목록을 보면 이제 을구를 확인해야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이 2017년 10월 31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하나은행에서. 아까 11월 3일 날 매매가 됐다 그랬죠. 11월 3일 날 매매가 됐다는 얘기는 이날 잔금을 치렀다는 얘기고,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하나은행이 대출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이 14억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채권 최고액이 설정이 될 때는 12억의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모 씨는 12억을 대출을 받아서 자기 돈 13억을 더해서 이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채권 최고액 14억 4천이고 공동 담보 목록이 이렇게 2017-5135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담보 목록을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12개입니다. 아까 저희는 401호를 봤죠. 401호가 여기 있는데, 이 401호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이 지불이 됐는데도 401호가 공동 담보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이 세입자는 자기 전세대금을 치르니까 나는 이 전세대금을 치를 테니 공동 담보 목록에서 내 빌라는 빼줘 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401호 세입자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자, 결국 12개 빌라 모두가 이제 담보가 들어갔는데, 이 결론이 매입한 빌라 12개 전부를 담보로 설정을 했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거죠. 그래서 12억을 대출을 받고 14억 4천만 원을 120%니까 한도 설정을 한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17년에 이렇게 담보 설정을 했는데 이후 12개 빌라 전체에 세입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담보 해제 요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주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마도 건물주는 담보 해제를 요구하는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 그 하나당 2억 천에 매매된 빌라에 2억의 전세를 들어가면서 아무도 자기 담보가 제공된 자기 빌라를, 자기가 세입할 빌라에 대한 담보 해제 요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매우 안타까운데, 이게 이런 사고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자가 낸 걸 이거 시기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2017년 11월 3일 날 매매했다는 거랑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거는 등기사항 전문증명서에 나와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정모 씨는 자기도 13억을 추가해서 매매대금 완납을 했는데, 요거를 매매대금 완납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매매계약을 당연히 체결했을 것이고, 은행에서 12억을 대출을 받았겠죠. 그래서 14억 추가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3년까지 세대당 2억의 전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세대 곱하기 2억 하니까 24억이죠. 그러면은 25억을 주고 나서 11억이 현금이 잉여가 되는데, 이 사실은 이 12억 대출 받은 것도 안 갚았으니까 이 사람은 모두 24억을 현금화한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 12세대 중에 한 세대는 전세가 아니고 전월세라고 합니다. 월세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상당부분 넣고 월세로 전환했으니까 이거는 24억까지는 안 하고 한 22억 5천이나 23억 정도 됐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래 투자했던 13억은 또 남았을 뿐더러 10억 정도를 현금을 챙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년 작년 중반에 수원 정시 전세 사기가 발발을 했죠. 매스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제가 23년 10월 15일 날 전세 피해자하고 개인적인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이 아가씨가 제가 잘 아는 친구의 거래 당사자였나 봐요. 근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좀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봐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받고 이거를 검토를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제가 23년 11월 7일 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체크할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바로 전이죠. 제가 연락을 받고 5일 뒤에 이게 취득세 미납으로 아마도 그 수원 그 근처의 시청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18일 날
그 경매 개시가 기입 등기돼요. 그런데 이 경매가 임차인한테 유리할까요? 사실은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되고 나면 제일 우선순위가 아까 그 저기 하나은행이 그 저기 뭐야 전세권 저 뭐지 그 가압류를 뭐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억 4천만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14억 4천이 통으로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뭐 하나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하는데 비용 같은 거 다 빠져요. 그러면 그냥 대략 한 14억 한 3천이라고 치자고요. 선순위가. 그러면은 이 건물 전체가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겠지만 경매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대략 보니까 시세 파악을 할 때 대략 한 25억? 25억에서 27, 8억? 그 정도 수준 될 걸로 보여져요. 많이 쳐줘봤자. 근데 이게 빌라가 누가 그 가격에 낙찰을 받겠어요? 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지. 그래서 야, 예를 들어서 한 23억에 낙찰이 된다 치면 결국은 나머지 금액은 한 23억에 낙찰이 되면 15억에서 한 8억 한 3천 정도? 8억 5천 정도 돈이 남을 거예요. 그거를 12개 세대가 쪼개 나눠 갖게 됩니다. 왜냐면 그 저기 전세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쪼개서 받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1억 이상은 손해 보는 거예요. 한 세대당 1억이 뭡니까? 제가 볼 때 1억 한 3, 4천 손해 볼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세입자가 2024년 2월 15일에 임차권 설정을 했어요. 아까 그 저기 저 뭡니까?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에서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임차권 등기가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뭐가 있냐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설정은 토지에 영향을 못 미쳐요. 건물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매가 됐을 때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 그 임차권 설정의 경우에는 그게 배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그거 말고 임차권 말고도 거기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임차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은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계약서의 그 계약 종료일은 2월 27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임차권 설정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인정해 준 겁니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아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가능한 데에서 체크 포인트를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물론 제가 전달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좋은 분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원의 이 양모 씨인데 이분하고 제가 주고받았던 이 카톡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전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나서 11월 7일 날 제가 대응 제안 이런 거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요 내용을 이제 좀 보면 권성규 세루동 땡땡땡 빌 문제에 대한 대응 제안 제가 보낸 거예요. 언론에도 집중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가진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더 나아가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안 드릴 수 있는 사항을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정 씨의 사기의 피해자가 총 700명이라고 하던데 그 인원과는 상관없이 해당 빌라의 세입자 12세대는 같은 하나은행 근저당의 담보물에 속하는 분들이므로 이분들끼리 별도로 논의를 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여기 5번째로 얼마 전 양땡땡님의 얘기로 12세대 모두 아직 계약기일이 종료일이 안 되었다고 했고 왜냐면 이게 11월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빠른 분이 12월인가 1월인가 그랬어요. 예, 12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치일가가 땡땡땡비를 12월에 25개 일괄 매입했다는 점 감안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한 번 기간이 도가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한 번 세입자를 갈았던가 아니면 그 연장 계약을 했던가 해서 전부 이제 12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정치일가에게 임대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납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안 되었을 때 비로소 임차권 등기나 지급명령, 반환 소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정씨 일가의 재산조사 등의 업무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이 땡땡땡 빌에 있는 사람들은 정씨 일가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씨 일가가 이 빌라 말고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전혀 조사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등으로 해서 전세 기간 만료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가 경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승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건 마지막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중개업소 관련인데 17년도 20억에 구매한 집을 이 양땡땡님이 전세계약 체결할 때 중개업소가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땡땡님이 녹음해 두었다고 했어요. 이 녹음한 거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건데 이러한 분이 양땡땡님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이거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혹시 없는지 확인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만일 그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중개업소에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일단 내용 증명을 띄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중개업소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당할 수도 책임을 충분받을 수 있으니까 중개업소가 오히려 그거를 적극적으로 세입자들 위해서 방어할 수도 있다고 제가 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판례상으로도 중개업소가 허위로 설명을 할 경우에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결국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선순위 제한 물건을 확인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등기사항 정부증명서는 온 국민한테 700원만 주면 열람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부차적인 거로는 시세 확인은 세입자도 해야 돼요. 부동산만만 믿으면 안 되고요. 세입자도 이 대략 얼마쯤 되지 하는 부분을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요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인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시점에 2019년 11월에 그 계약을 했으면 그리고 그 전세 빌라에 전체적으로 전부 세입돼 있다면 모두 저보다 선순위입니다. 그 선순위 임차의 보증금 나보다 순위가 다 빠른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대인이 관련 사항 세금이나 직업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평판 이런 것도 대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이건 중개업자 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죠. 세금을 납부한 거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도 확인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중개인을 신뢰하셔야 돼요. 중개인이 나서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막 거짓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중개인을 신뢰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주요한 사항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내용 마치겠습니다.